제2회 구조론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건의 방향성과 엔트로피. 사건의 방향과 엔트로피. 엔트로피가 뭐냐? 사건의 방향성이다. 보통 우리는 이 엔트로피를 열역학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검색해보면 수학 공식만 잔뜩 써놓고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거야.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근데 그래놓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대단한 거야. 엄청난 거지.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고 엄청난 건데 그냥 그렇다. 외워. 공식 외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사건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엔트로피를 이게 뭔지 잘 이해를 못해요. 과학자들도 몰라. 그냥 열역학으로 열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네, 그렇더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갑자기 무한동력을 부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확 건너뛰다 보니까 무한동력 아저씨들이 납득을 못해요. 그래서 아직도 이 무한동력 아저씨들이 되도 않은 엉터리 발명을 한다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무한동력이 왜 안 되냐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이 엔트로피라는 것은 너무나 방대한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모든 곳에 엔트로피가 있어요. 엔트로피가 없는 건 없다. 우리의 사회의 도덕이라는 거,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들이 그 책을 이렇게 두껍게 써놨는데 그 마이클 샌들이 수학 공식을 가지고 엔트로피를 가지고 이야기한 대목은 한 페이지도 없어요. 제가 그 책을 안 읽어봤지만 읽어볼 가치도 없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법칙 안에 정의란 무엇인가 다 나옵니다. 선, 악이 다 나오고 왜 선이 선이고 악이 악이고 옳고 그름이 왜 옳은 게 옳은 거고 그런 게 그런 건지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엔트로피를 모르기 때문에, 사건의 방향성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무한동력 아저씨들이 헤매고 있고, 정의란 무엇인가, 뭐가 정의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걸 설명하는데 이렇게 책이 두꺼워야 되고, 그걸 100단 안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지. 정의를 설명하는데 왜 책이 한 권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현대 문명이 취약하고 허술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방에 보내버리기 위해서는 사건에는 방향성이 있다. 근데 이제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에너지는 방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에너지가 왜 방향성이 있지? 이해가 안 돼. 일단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질은 양이 되고 양이 질이 되는데 왜 방향성이 있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엔트로피를 다른 학자들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이런 개념을 들고 나오는데, 에너지를 쓴다는 말이 또 뭐냐, 이 말 자체에 굉장히 허점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란 단어 자체에 허점이 있어. 에너지라는 말은 안에서 일한다는 뜻인데 이 말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과학자들 입장에서 에너지가 뭐냐? 에너지는 운동의 원인, 변화의 원인, 사건의 원인입니다. 근데 사건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뭐든지 다 에너지라고 그래요. 중력도 에너지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과연 중력을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만 에너지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에너지만 에너지다. 대칭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만 에너지다. 이렇게 에너지 개념을 좁게 해석하든지 아니면 에너지 말고도 또 추가로 단어를 만들어내서 이름을 지어야 돼요. 에너지라고 하지 말고 이제 김동렬이라고 하자고. 이건 김동렬이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돼요. 이 이름 누구나 아무나 지으면 돼요. 그냥 강 큰 사람이 이름을 지으면 돼요.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수학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게 윤리와 도덕의 문제,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다 지배하는 우주 전체의 어떤 본질이고, 엔트로피를 이해하면 이 구조론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구조론은 엔트로피 시작해서 엔트로피 끝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엔트로피를 상당히 발달시켜놨기 때문에 검색해보고 나무위키 검색해보고 엔트로피를 다 알았으니까 구조론을 다 알았다 이러면 안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엔트로피는 구조론에 비하면 10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방향성이 있다. 이 말은 옛날 동양의 음양오행설의 상생상극 이런 얘기겠어요. 이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상생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상황이고, 상극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동양 사상에 상생상극이 있고, 이걸 이제 현대 용어로 바꾸면 상승 효과 혹은 상쇄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생과 상극이 있다. 상승과 상쇄가 있다.
그래서 상승이 있고 상극이 있듯이 상승이 있고 상쇄가 있는 거예요. 상승 효과, 상쇄 효과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 큰 파도가 생기는데, 진짜 큰 파도는 파도가 질 때 생겨요. 이게 상당히 이상한 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바람이 불면 파도가 커진다 아니에요. 바람이 자면 파도가 커집니다. 이게 역설이죠. 실제로 이 팽이를 한번 돌려보라고. 팽이를 돌리면 돌다가 자빠질 때 한번 크게 운을 그리고 자빠집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건데, 팽이가 돌 때는, 아주 빠르게 돌 때는 제자리에서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보여요. 멀리서 보면 죽었나? 돌고 있다는 게 확인이 안 돼요. 근데 팽이가 쓰러지기 직전에 한번 크게 원을 그리고 온갖 쇼를 한 다음에 빽 하고 죽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빽 하는데, 이 파도도 그렇다는 거죠. 파도가 자기 전에 엄청 큰 너울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효과가 파도가 자기 전에 큰 너울을 만드는 거고, 상쇄 효과는 이제 파도가 잠잠해지는 건데, 이런 걸 이제 공진이라고 해요. 공진. 뭐 테크노마트가 흔들린다거나, 그 줄다리, 그 출렁다리를 건너갈 때는 발 맞춰 건너가면 안 돼요. 발 맞춰 건너가면 출렁다리가 진폭이 생겨서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 역사적으로 여러 번 사건이 있었는데, 이 그네를 띄워보면 말이에요. 이제 처음 초심자는 그네를 탈 줄 몰라서 그네를 굴러도 그네가 안 갑니다. 그는 상쇄 효과, 상극이라는 거죠. 근데 리듬을 딱 타면 그네가 팍 움직여요. 그거는 상승 효과다. 그러니까 그네를 띄우면 안 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초보자가 하면 그네가 안 가요. 그네가 막 흔들려. 안 가. 그네의 파동을 일치시키면 공진이 일어나서 그네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타코마 다리 사건도 있고, 멀쩡한 다리가 아주 약한 바람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그걸 공진이 아니라고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그것도 공진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이런 것을 파급 효과라고 하죠. 상승 효과는 파급 효과다. 일단 제가 항상 이제 하는 얘기, 프로야구 구단 같은 경우인데, 축구라면 스쿼드가 맞아야 되고, 야구라면 그 팀 안에서 선수들 간의 어떤 유기적인, 그러니까 서로 희생타를 쳐준다거나 이런 팀플레이가 돼야 돼요. 그건 이제 상승 효과고, 반대로 이대호가 들어오면 오히려 뭐 성적이 내려간다거나, 김태균이 들어오면 오히려 성적이 내려간다거나, 그러니까 우수한 선수를 FA에서 영입했는데 오히려 성적이 내려가는 것은 상극 효과다. 실제로 어떤 경우는 상극 효과가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상승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건 우리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엔트로피예요.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것이 뭐 아주 뭐 열역학이라고 해서 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부부가 결혼을 해서 둘 다 행복해지면 이거는 상생 효과. 둘 다 불행해지면 이혼한다 그러고 막 멱살 잡고 싸우면 상극 효과, 상쇄 효과. 항상 이렇게 이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냥 이 상생과 상극이 막 이렇게 공존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상생으로 가면 다 상생으로 가고, 한 번 상극으로 가면 다 상극으로 갑니다. 이게 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쇄 효과도 있고, 상쇄 효과도 있고, 아니에요. 부부싸움을 해도 그런데 막 좋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면 그때부터 상쇄 효과를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요만한 것까지 다 싸웁니다. 어제까지 막 마누라가 방구를 뽕기 방구 예뻐 그러다 오늘 방구 꼈지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상극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부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잘못 알고, 나는 좋은 일을 51% 했고 나쁜 일을 49%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칭찬을 듣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상극으로 가버리면 그쪽으로 계속 가. 좋은 일을 했으면 더 미워. 잘하면 오히려 더 미움을 받는 그런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부의 어떤 상황이 상생 모드인지 상극 모드인지 이거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극 모드인데 막 이쁜 짓 하다가 오히려 부하를 덮고 그래서 이혼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물리학적으로 이 구조가 있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냥 기분에 따라서 상승이 되거나 상극이 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 어떠냐? 무인도 섬이 있는데
무인도에 사람이 2명이 있어요. 2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였다. 이 사람이 죽였다. 살인이 죄일 거 아니에요. 이 상대성은 세계. 둘 다 서로가 원인이 될 수 있고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엔 선악이 없어요. 정의도 없어. 그래서 무인도에 2사람이 살고 있는데 외부인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사실 외부인이 있죠. 우리가 알고 언론이 알고 다 알지. 없다고 치고 완전히 고립되었다 치고 여기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진리도 없고 정의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는 거예요. 왜 이제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정의가 있고 불의가 있고 옳고 그름이 있고 선악이 있느냐? 한 명이 더 생기면 악이 일어났어. 그래서 악이가 응해요 하고 막 울고 있는 거야. 한 명이 더 생기면 3명이 되는데 이때부터 정의가 생기고 도덕이 생기고 윤리가 생기고 방향성이 생긴다는 거죠. 이때 이제 이 사람 죽이면 이 사람이 그럼 나도 죽일 것이냐? 죽이기 전 둘이 합세해서 편먹는다는 거죠. 두 사람이 한 팀이 돼버리는 거예요. 혹은 이 사람이 한 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도덕이 생기고 윤리가 생긴다. 그래서 A와 B만 있다면 방향성이 없고 상대성이 지배하는 세계예요. 상대성이냐 절대성이냐. 2사람이 있으면 상대성이고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3사람이 있으면 절대성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2사람이 있으면 A가 B의 원인이 되고 B가 A의 원인이 되고 그러면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3사람이 되면 A가 B에게 에너지를 주면 B가 C에게 에너지 주고 C는 D에게 가고 D는 E에게 가고 E는 F에게 가고 한 방향으로 쭉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되돌아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에너지는 일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뭐 에너지가 이쪽으로 갔다 막 이쪽으로 갔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에너지다. 부메랑을 던지면 부메랑이 앞으로 가는 힘과 되돌아오는 힘 2개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2개의 힘을 동시에 가졌을 때 원심력과 구심력, 밀은 힘과 당기는 힘, 인력과 청력을 동시에 가졌을 때 그걸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2개의 힘이 있을 때 한 개를 딱 지워버리면 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것이 에너지다. 근데 중력은 모두 지구 중심을 향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걸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구조론적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개가 있습니다. 방향성을 이해하면 항상 개를 이해해야 된다. 이 개라는 것은 이열개자 아니고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어져 있으면 개가 작동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뭔가 이어져 있으면 심리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전화로 이어질 수도 있고 항상 이어질 수 있으면 그것이 개가 된다. 예를 들면 사막에 2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스마트폰으로 외부와 연결되면 그건 아직 고립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어져 있냐 끊어져 있냐 이걸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해야 된다. 사건은 영어로 이벤트인데 이벤트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주사위를 공중에 한번 던지면 그게 이벤트예요. 근데 이 순간 주사위가 공중에 던져지는 순간 외부와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주사위를 공중에 던져놓고 예를 들어 놀이할 때 강호번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육가치를 이제 이렇게 2개를 딱 가지고 2개를 던지는 척 하면서 1개만 던지고 1개는 손에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던지는 척 해. 이렇게. 이게 주사위도 그렇게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사기죠. 그러니까 2개의 육가치가 혹은 주사위가 완전히 손에서 떨어져야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손에 조금이라도 닿아 있으면 혹은 입김으로 훅 불었다거나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면 그건 사건이 아니다. 사건은 이벤트고 이벤트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작용하면 이때부터 사건이 시작돼요. 이게 처음 에너지가 없는 상태는 안정된 상태고 안정된 상태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예요. 그래서 반드시 에너지가 작용해서 내부에 모순이 일어나야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근데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나가버리면 또 사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밀었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밀었는데 이쪽도 나를 밀면 그게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건 이게 사건이 아니야. 그래서 이걸 잘 판단했는데 이렇게 밀었는데 이쪽도 이렇게 반작용을 했을 때 사건이 시작된다. 여기서부터 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야기가 아니야. 근데 여기서 밀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것만 사건이라는 거죠. 요걸 이제 우리가 딱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요걸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그릴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하나 외부에 힘이 가해졌는데 이렇게 밀었으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그리냐면 사실은 외부에서 이렇게 밀었을 때 이 반작용이 딱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중심이 반드시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좀 여기서 밀면 여기서부터 이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안 돼.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지워버리고 앞만 보자. 이 상태가 구조론을 말하면 입자 상태예요. 처음 개가 만들어지는 건 질이고 여기 입자입니다. 여기 축이 되고 여기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보다 사이즈가 작아졌다는 거예요. 50도 50으로 쪼개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대칭을 해도 내부에서 약간의 모순이 있다면 다시 이번엔 4개로 쪼개집니다. 이 부분은 개입을 안 해요. 이 부분만 사건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이 축이 이쪽으로 이동해버려요. 뭐 이런 것 제가 이제 실험이라든가 이런 걸로 여러 가지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 수 있는데 뭐 어떤 투수가 공을 던진다거나 와인드업을 하죠. 이렇게 자세를 잡고 던질 때 처음엔 상체와 하체의 대칭을 만들고 이렇게 상체와 하체의 대칭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팔로 옮긴다는 거죠. 이 대칭이 단전인데 보통 이제 운동하는 사람 단전을 강조해요. 사실은 단전이 아니고 회음부예요. 여기가 대칭이에요. 운동 이제 동양학 뭐 철학을 조금 배운 사람이 인도 뭐 요가 이런 거 배운 사람 자꾸 여기 배꼽 밑에 세치 여기가 중심이라 그러는데 거긴 중심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조금 밑에 여기 꼬치 거기가 인체의 중심이에요. 꼬치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 그 골반의 중심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여기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사건이 시작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건이 진행될수록 밸런스가 언밸런스가 되기 때문에 아까 했듯이 처음 외부에서 이렇게 작용했을 때 딱 여기서 반작용이 시작되지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여기서 딱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시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돼요. 계속 작아지는 거죠. 왜 그러냐? 외부에서 이 에너지가 가해져서 밸런스가 무너졌는데 여기서 반작용을 하면서 밸런스가 다시 만들어졌지만 이 반작용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데 요거는 공간의 방향을 트는 거고 요거는 시간적인 반복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이때 보통 이제 이렇게 굴러가는 형태도 있고 이렇게 휘어지는 형태도 있고 팽이처럼 뱅글뱅글 도는 형태도 있고 이 운동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설명하기 좀 이제 복잡한데 어쨌든 이렇게 점점 작아져. 아까 1에서 2, 2에서 4, 4에서 8, 8에서 16 이렇게 점점 작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대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칭을 만들면 이 전체의 큰 상태에서 대칭을 만들 수가 없어요. 대칭을 만들려면 50도 50이 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에너지가 작용해버리면 이미 쪼개진 상태에서 다시 이 큰 전체의 대칭을 만들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균형이 안 맞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와버리면 여기서 반작용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축에서 시작하는데 다시 축을 엮고 살짝 옮겨버려요. 그래서 약간 옮겨가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 옮겨간 여기서 다시 대칭을 만들어야 이 전체의 대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서니까. 다시 말해서 맨 처음 여기서 이제 반작용이 시작되면 여기죠. 8개라고 치고 딱 여기인데 여기가 대칭의 중심점이라 치는데 이미 이까지 옮겨와 버렸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운동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쪽으로 다시 왔다 이걸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경우도 있고 깨지는 경우도 있고 뭐 온갖 수천 수만 가지 형태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부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엔트로피라는 건 뭐냐? 이렇게 전체에서 부분으로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이렇게 대칭이 일어나는 요 범위가 좁아지는 거예요. 투수라고 치면 공을 던질 때 처음에는 인체 전체의 무게를 투수가 이렇게 바로 땅을 팍 밟아서 자기 체중을 지구로 보내고
땅과 자기 발의 대칭, 여기서부터 다시 아까 얘기했듯이 회음부, 상체와 하체의 대칭, 그리고 다시 어깨, 여기를 중심으로 상체와 팔의 대칭, 그 다음에 이걸 뭐냐, 팔 꿈치와 요 부분의 손목의 대칭, 여기에 대칭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칭축이 돼요. 마지막으로 대칭이 밖으로 나가버려요. 이렇게 계속 대칭이 옮겨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공을 이렇게 팔로 던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팔로 던지는 게 아닙니다. 팔꿈치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대칭축이 돼, 축을 삐틀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잘 못 던지는 사람이 이걸 배우면 순식간에 비거리가 2배로 늘어나 버려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이런 걸 몰라가지고 멀리 던지기 할 때 제가 멀리 못 던졌는데 그냥 팔로 던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확 던지면 공이 안 날아간다. 이걸 펼쳐 이렇게 던지면 안 되겠죠. 반드시 이걸 굽혀야 돼요. 이걸 굽힌 상태에 털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암으로 던진다거나 던져도 이 부분을 이렇게 굽혔다가 펴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싹 털면서 약간 푹 뿌리는 게 약간 이제 3쿼터로 던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투수 중에 이게 오버핸드보다는 약간 3쿼터가 제일 좋습니다. 3쿼터가 요걸 털기 좋은 거예요. 요걸 털어야 돼. 그래서 그 자리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축을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구조론적으로는 굉장히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점점점 좁아져서 사이즈가 작아진다. 커질 수는 없어요. 이게 엔트로피의 방향성이다. 절대로 커질 수가 없다는 요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현실에서는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커지는 경우는 뭐냐, 그 사건이 아닌 거죠. 사건이 아니고 뭐냐, 외부의 도움을 받았거나 중첩되었거나 컨닝을 하거나 누가 도와주거나 이런 식으로 반칙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상적으로 특히 초등학생들은 항상 엄마 아빠가 도와주고 선생님 도와주고 선배가 도와주고 형님 도와주고 다 도와주니까 당연히 이 사건이라는 건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란 점점 커지는 것이다. 이게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꼬맹이 두 명이 싸웠어. 근데 나중에는 이제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란 이렇게 커지는 것이다. 근데 이게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사건이 아니고 사건은 아까 얘기했듯이 닫힌 게 안에서 주사위가 공중에 던져진 게 사건이에요. 울타리 개 안에서 닫아 걸고 문 닫아 놓고 이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사건은 움직이는 것이고 움직이면 이동하게 되면 동력원이 끊어지고 외부에서 동력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이동하는데도 계속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있어요. 지하철. 그러나 지하철도 그 송전탑으로 이루어진 발전소부터 그 전기가 연결되는 라인 전체를 하나의 닫힌 개로 본다면 이 전체를 닫힌 개로 보면 지하철도 역시 밖으로는 못 간다. 안에서만 움직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론으로 말하면 사건은 어떤 A를 받치고 A를 움직여서 요 하나를 지우는 걸 사건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여기가 뭐 이렇게 가면 이 가는구나, 간다 그렇지만 사실은 구조론적으로 이건 가는 게 아니고 구조론이라는 것은 어떤 A가 또 다른 A를 복제하고 이렇게 계속 복제하면서 요 뒤에 부분을 계속 지우는 거예요. 하나를 만들어내면서 다시 하나를 계속 지우는 게 그것이 가는 것이다. 이게 구조론적으로 가는 거. 그냥 이렇게 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이제 과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래서 사건은 반드시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고, 방향을 전환시킨다는 것은 어떤 둘을 만든 다음에 하나를 지우는 것이 방향 전환이다. 그래서 반드시 대칭이 필요합니다. 당구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일단 당구대가 있어요. 당구대가 딱 있는데, 당구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하여튼 당구는 이 당구대 안에서 점수를 내야 한다. 이 밖에서 점수를 낸다. 이런 게 없어요. 무조건 당구대 안에서. 닫힌 게 안에서 의사결정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당구를 공을 이제 막 쳐가지고 아무데나 막 부딪혀버리면 이제 이건 아웃이고 잘 맞춰서 서리 쿠션을 해서 이 쿠션을 여러 번 맞추고 최대한 많이 맞추고 적구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쑥으로 적구를 맞추되 그냥 맞추면 안 되고 이렇게 쿠션을 맞추고 난 다음에 맞춰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쿠션을 많이 맞출 수 있는가, 이게 구조론이에요. 그것은 밖에서 안 전체에서 부분으로 가는 방향으로만 가능하다. 근데 이 당구대는 쿠션이 있는데 그럼 일상적으로 우리는 쿠션이 어디 있냐 이거죠. 쿠션이 있어야 이 사건을 진행시킬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는 쿠션이 다 있어. 예를 들어 달리기를 한다. 쿠션이 어디 있냐? 지구죠. 발로 땅을 박차서 이 지표를 발로 박차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쿠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쿠션이 있어요. 무조건 있는 거야. 자기 안에서 대칭을 만드는 게 5번 가능합니다. 5번 자기 몸을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지? 처음 축을 만들면서 한번, 축을 이동시키면서 한번, 공간의 방향을 틀면서 한번, 시간의 순서를 정하면서, 반복하면서 한번, 그리고 이 닫힌 개를 최종적으로 깨뜨리면서 한번, 이 5번에 걸쳐서 대칭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항상 이런 현상은 이 대칭을 만들 수 있는 짝수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자기 몸을 7대3으로 쪼갤 수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일단 자기 몸을 이제 이쪽은 7, 이쪽은 3으로 만든 다음에 7로 받치고 3으로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스톱해버리면 다시 못 움직이는. 그 상태에서 더 움직이려면 3으로 받치고 7을 움직여야 되는데 3으로 받쳐서 7로 못 움직이면 3이 7보다 작으니까. 이게 엔트로피예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 몸을 5대5로 쪼개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짝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5도 굉장히 곤란하고, 정확하게 하려면 48대 4로 잘라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 의사결정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르는 비용이 필요한데, 자르는데 또 얼마 약간 돈이 들어.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것도 대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 비용을 1로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50대 49대 1 이렇게 해서 이런 의사결정 비용으로 지불하고 50으로 49로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홀수가 되면 실제로 작동을 안 해요. 대칭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49로 50을 못 움직여. 여기까지 가담해도 50인데 50으로 50을 못 움직여. 정확하게 하려면 약간 남아야 돼. 그래서 실제로 48대 4가 되는데 꼭 이 숫자에 얼마일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짝수로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0.0001도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기라도 짝수로만 무조건 이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는 손실된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이 5번의 의사결정 동안 다 손실이 됩니다. 질, 입자, 힘, 운동량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계속 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써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자. 그럼 에너지 손실이 0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없습니다. 그건 무한동력이고 무조건 이 에너지 손실은 있다. 그래서 원자핵도 수억 년 지나면 붕괴가 되는데 우라늄 같은 경우 에너지 손실을 계속 일으켜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에너지 손실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기술자가 엄청나게 저비용으로 또 사과를 둘로 딱 자를 수 있다. 자르는 비용을 거의 0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데 0이 될 수는 없고 무조건 그 비용이 어떤 숫자든 짝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짝수라도 0.0000000이라도 일은 안 돼. 일해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은 모두 짝수로만 지배되기 때문에 항상 짝수로 해야 돼. 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는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해서 효율화하더라도 손실은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고 의사결정 단위마다 손실이 일어나게 돼 있고 그 손실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세상 모든 게 짝수로 작동하기 때문이고 짝수로 작동하기는 대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고 대칭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7대3이 되어버리면 3이 7을 못 움직이기 때문에 이 우주가 스톱돼 버려요. 그래서 이 우주가 한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원리를 잘 이용하면 상승 효과를 만들어 수 있다. 이 원리를 잘못 이용하면 상쇄해서 망한다. 그래서 이 우주 전체는 사실은 근데 플러스예요. 이 세상 모든 건 마이너스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우주 전체는 플러스예요. 빅뱅 때 이미 결정된 거야. 근데 우주도 이 1000억 년 후에는 다시 마이너스가 돼서 0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빅뱅이라는 그 자체가 플러스예요. 왜 그러냐?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필자의 추측인데
빅뱅 때 우주가 여기서 폭발을 했어요. 이 에너지가 밖으로 갔을 거 아니야. 근데 이쪽으로도 갔어. 그럼 이 두 개의 에너지 충돌할 거 아니야. 2차 빅뱅이 일어나는 거예요. 3차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빵 했을 때 이 가스들이 사방으로 흩어지지만 사방으로 흩어진다는 것은 이쪽으로 또 가고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 그럼 이 에너지들끼리 다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돌 압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주는 여전히 팽창하고 있고 이 플러스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우주 전체도 한 1000억 년, 2000억 년 최근에 또 숫자가 드러나서 무지 억년 후에는 우주도 최종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데 현재는 플러스 상태다. 그래서 외부에서 관찰해 보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지만 중간까지는 플러스로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이 이제 월급날 돈을 딱 받으면 무조건 마이너스죠. 돈은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깡이라는 게 있어요. 카드 깡.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어떤 닫힌 게 안에서 빠져나가게 돼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요금을 나중에 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플러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입으로 먹은 만큼 항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플러스 먹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로 보면 결국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시적으로는 플러스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나간다, 마이너스가 된다. 닫힌 개를 잘 지정해야 돼요. 근데 인간 중심으로 보면 우리 우주는 우리 은하계는 아직 플러스 상태예요. 우주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인데 닫힌 게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인데 닫힌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플러스고 지구도 플러스예요. 그래서 지구도 계속 더워지고 있어. 태양이 계속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는 플러스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우주의 방향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근데 구조론적으로는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관찰해야 돼요. 보통 보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는 일시적으로는 항상 플러스가 있다. 그래서 이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결정 비용이 지불된다는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깡을 해도 결국 그것이 카드 깡을 하건 밥 깡을 하건 여러 가지 깡을 해서 돈을 만들 수 있지만 결국 그 은행에서 다 뜯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만 원 월급을 받았으면 여러 가지 수법을 써서 요금을 최대한 늦게 내는 거야. 전기요금도 안 내고 수도요금도 안 내고 의료보험도 안 내고 국민연금도 안 내면 오히려 100만 원 이상하게 더 플러스 120만 원 되는 수가 있어요. 외상을 쓰면 돼요. 100만 원을 가지고 재주를 부려서 120만 원으로 만들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은행에서 다 요금고시 오기 때문에 반드시 100만 원보다 줄어들어서 결국은 빵원이 됩니다. 이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방향성이 있다는 일시적인 플러스에 속지 말자. 일시적으로 온갖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는 말도 있듯이 장사꾼들이 세금도 안 내고 탈세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수법을 쓰면 100만 원을 벌어도 그걸 150만 원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오래 안 간다. 그리고 안철수 같은 사람은 그런 일시적인 플러스에 현혹돼서 오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을 두더라도 끝까지 가면 전공법을 쓰는 사람이 이기는데 일시적으로는 야매를 쓰거나 손자병법을 쓰거나 꼼수를 쓰는 사람이 이겨요. 이런 일시적인 플러스에 속지 말자는 게 이 구조론의 엔트로피 즉 방향성의 의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